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탄동맹 빌드업이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당시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두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진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발언 내용부터가 상당히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가를 물으며 김건희 여사를 저격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두고 몰염치한 캥거루 게이트라고 비난했는데요. 자, 이 공방에 대해서 먼저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아마 캥거루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시죠. 수사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무리 봐도 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간에서 지금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명품백 그거는 그냥 선물이고 사위의 급여는 뇌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 이런 물음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지금 문다혜 씨 수사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검찰 논리는 법적으로나 모든 게 맞지가 않아요. 딱 얘 하나만 딱 들려드리면 예전에 우리 각상도 국민의힘 의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50억 원 예. 이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뇌물 아니냐 해서 했는데 1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핵심적인 무죄의 논거 중에 하나가 아들의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딸과 사위는 결혼해서 이미 독립해 있다가 직업 잠시 글쎄 생계비를 줬지 않습니까? 생활비. 이분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비를 안 줬는데 이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한 뇌물이다. 저는 이런 논리가 맞는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은 여러 가지가 최근에는 또 이제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정농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의 핵심에 결국 김건희 여사가 그 센터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한복판에.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께서 지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예.
그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압박 뭐 이런 부분 지금 아까 설명은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요 의미를 좀 돌아보면 아무래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직접 뭐 본인이 피해자로 지금 적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된 게 굉장히 큰 아마 영향 피의자로 적시가 예, 됐습니다.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조사가 이 문다희 씨를 넘어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압박 또 이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주당하고 저희들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그다음에 검찰이 만들어낸 작품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하고요. 저희는 검찰이 이제 정당한 수사를 통해 낸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검찰이 한 거가 좀 무작정 이게 그냥 지어내고 뭐 만들어내고 했던 검찰공화국이 한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검찰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 계속 들으면서 무리수를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지금 요 사안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심의회에서조차도 이번에 예. 무혐의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심의회에 들어간 분들 중에 저는 다 아마 무혐의가 맞다고 지금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보도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뭐 일단 확인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사심의위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뭐 일단 거기도 나름은 또 명분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 존중을 해줘야지. 그 제도를 이제 짚었으면 검찰 쪽에 짚었으니까 짚은 제도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다뤄볼 시간도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영주 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네. 많은 분들이 어제였습니까? 8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대체적인 이 반응들은 평가는 만나는 모습은 화기애애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내려갔느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좀 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좀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억지로 쥐어짜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만났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일주일 수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들이 무르익기 전에 검찰이 정치보복성 수사를 거의 뭐 비슷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 딸을 건들면서 가족을 건들면서 수사했던 거랑 언론에 흘리면서 망신을 주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막 여론 조작을 해가면서 이제 조리돌림을 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뭔가 맞물렸다고 보는 거는 억지 짜맞추기식 비판 같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 그 말의 어폐가 앞뒤가 다른 게 방탄 동맹이다. 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다. 근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상식이. 왜 그러냐면 사법 시스템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입니까? 두 분이 만나서 손잡으면 검찰 수사가 안 됩니까?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지나요? 그 정도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인식하는 수준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탄 동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고 나서 예.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숙제는 당내 여러 가지 지도력을 마무리를 했으니 결국에는 외부적으로도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전임 대통령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들이 뭐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는 있으나 본인들 이제 당은 좀 어수선하잖아요. 유난 갈등으로. 그런 부분을 좀 부러워해서 하는 비판 같다. 알겠습니다. 정광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방탄 동맹이다. 딸인 문다혜 씨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력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이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환대했다. 뭐 이런 분석의 기사도 나옵니다. 만남의 시기를 두고 왜 이 시점에 만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 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당대표의 연임에 성공했고 원래 예정된 만남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년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방탄 동맹의 성격이 있다라는 점은 뭐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 10월 말 정도면 이제 1심 그 선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네이밍을 잘했다고 보는데 캥거루 게이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문다혜 씨 딸이 독립생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보도되는 내용이지만 그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적 도움을 줬다. 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 사위가 타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큰 의미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의미는 충분히 방탄 성격이 있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딸과 뭐 사위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시죠. 일단 만남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평가 이 부분을 좀 한 의원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라는 중론이 나오는 것은 지난번 만남보다는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 또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후원회장 이야기도 나왔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만남이 문 전 대통령 또는 친문이 이재명 대표 친명과의 뭐 결합 또 이재명 대표를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더 밀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내려가진 않았어요. 네. 우리 수석대변인 가셨고 그 전에 제가 몇 차례 배석을 했었는데 그 갈 때마다 대통령과 이제 김성주 여사가 정말 환대를 해주십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그 약과인가요? 다과, 과자 같은 거 또 만들어 주고 그 국도 이렇게 연초에 가면은 떡국도 김성주 여사님이 직접 만든 걸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번만 특별히 환대했다. 그건 제가 볼 때 더 환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이 네. 없어서 근데 언제나 우리 민주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시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확고한 리더십을 가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두 분이 만나면 정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합된 모습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다 반영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의료 대란 제가 더 얘기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죽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대 어느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어느 보수 대통령이 우리 국군병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규명하지 않은 법안을 특히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거부권 쓰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임기 한 달 놔두고 또 왔어요. 12번째.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대일 굴종 외교?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대변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민주당 재집권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지역 다니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물론 뭐 더 열심히 해라 채찍도 가십니다마는 그런 말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구 의원은 네. 또 지역구도 PK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재명 또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해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발언 내용을 보면은 예. PK 지역에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이제 45%를 얻었다. 그러면서 예. PK 지역의 뭐 중요성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떤 만남으로 봐야 될까요?
뭐 두 분이 뭐 만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뭐 그게 뭐 특별히 뭐 시점이 지금 좀 묘하게 이제 엮였기 때문에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이제 걸리는 시점이 또 됐기 때문에 된 건데 저는 여기 하나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신 게 예.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칭하신 거라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은 분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을 이해찬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이 바로 무너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정권을 넘겨준 그 주역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그 준비하지 않은 대통령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힘든 개혁들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연금, 노동, 교육, 그다음에 의료까지 저출생까지 해가지고 4+1 계획이라 하는데 이게 사실 전 정권에서 대부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국민들도 때가 되면 하실 거라 믿고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료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국민의 이제 생명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나 염려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도 의대에 정원하는 부분 그 자체는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특히 또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이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주기별로 해야 되는 데서 대통령께서 지금 꼭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이제 또 인기 이런 거를 바라보면 못하는 건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정도 하시는 분을 뭐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쉽게 표현해 버리시면 그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만난 게 아까 우리 성주 대변인이 그 말씀 하셨는데 두 분 만난다고 뭐 그 검찰이 뭐 조사를 안 하느냐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두 분이 만나서 이 진영에 보내는 게 있죠. 우리 둘이가 힘을 합쳐서 이 검찰이 이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방어하고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단합하자, 같이 가자, 서로 이제 이래 조금이라도 삐끄러지는 말 하지 말자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의 의미지 뭐 그게 다른 그 뭐 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번 만남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어가서 서영주 전 부대변인께 여쭤보죠. 그래서 이번 만남을 놓고서 누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거냐라는 질문에 물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대표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부로 관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아니겠느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세기밖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사법 리스크 이른바 이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고 또 문 전 대통령의 힘을 얻어낸다. 뭐 이런 차원의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그림을 좀 추상화를 그렸다고 제가 평가를 늘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뭐 정치에 대한 어떤 복귀 선언도 안 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굳이 세기를 박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미 80% 이상의 압도적인 당내의 지지를 얻어서 연임에 성공을 한 상황에서 지금 외연 확장에 대한 숙제, 그다음에 그건 있겠죠.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숙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지금 등장하지도 않은 김경수 전 지사를 고려해서 세기를 박는 작업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평가 같고요. 그다음에 손해를 봤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좀 이 두 민주당의 이 말하자면 과거에 권력했던 대통령과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하세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란 부분도 뭔가 찔리는 게 있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뭐 준비됐다 안 됐다 뭐 연금개혁 뭐 내가 한다 뭐 이런 대통령 없다라고 가대포장할 수는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준비가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의욕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까지 모르겠으나 이건 내가 했어. 역대 정부에 못하는 건 내가 했어. 그게 첫 번째가 용산입니다. 이거는 역대 정부에 못한 걸 내가 했어라는 그런 발언들.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을 지금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신 준비된 대통령이시다라는 측면에서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매주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강재 대변인에게는 어쨌거나 문다혜 씨와 관련된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관련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위원회 수장으로 이재명 대표 상당히 가까운 김영진 의원을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피해자로 명시된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내용도 있었는데 이걸 당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 이 수사를 대응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7년 7월에 있었던 그 문구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적폐와 불의 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피의자 법 앞에 평등하니까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게 검찰 본연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가렸었을 때도 법의 적용 결과는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그 이름을 가리고 거기에 정성국 정광재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법 적용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자신이 했었던 말들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고요. 화제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현했다는 예.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평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당신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쩌다 대통령이 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이후에 집권했었을 때 탈원전 정책, 한일 관계 악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북한이랑 대화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발생한 북한 핵의 고도화 이런 그 정책과 정치의 실패로 인해서 집권 5년 만에 집권 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뭐 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예, 봅니다. 잠깐만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논의를 이 얘기는 좀 우리가- 하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더 하시고요. 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출게요.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TF팀이 사실상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전 정권 탄압 대책. 이 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맞습니다. 어떤 걸 주로 논의하는 겁니까? 저도 뭐 위원이고요. 네네.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치탄압 대책위를 띄웠는데 위원들이 13분이 지금 들어갔죠. 근데 국민의힘 뭐 대변인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참 말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뭐 제가 아끼는 우리 언론사 후배기도 하고 기자 후배기도 한데 우리 정 대변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 말하기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딱 하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는 이 말에 답을 못합니다. 법의 잣대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고무줄입니까? 한 분은 검사들이 휴대폰 내놓고 수사하러 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정치 탄압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예. 오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조금 논의하실 말씀 다 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 이 주제 논의를 아니, 좀 뭔 얘기 정교하게 드릴까요? 힘드니까 이 논의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면 그래서 정치 탄압 하시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기 그래서 말씀을 하길래 대책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몇 가지 오늘 네. 그 문 대통령 관련된 얘기들이 현황 보고를 했어요. 네. 우리 윤건영 의원께서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논의됐던 우리 그 전 사의 부분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문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몇 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샤넬옷 이거 한글박물관에 이미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별장 이거 송기인 신부가 30년 넘게 된 구축이랍니다. 옛날 집. 여기 다 퇴임 이후입니다. 이거 퇴임 이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 이 집을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에어비앤비에 등록까지 된 집이랍니다. 생계를 위해서 딸이 했다는 거고 예. 그 5천만 원 김정숙 여사가 이게 오직하면 논두렁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연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퇴임 이후입니다. 이 5천만 원을 준 게 2022년 6월이랍니다. 그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무통장 입금할 때
그게 찍혀 있답니다. 김정수. 지금 검찰이 아는 거예요. 압수수색 다 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비밀리에 돈을 주고 부정한 돈인데 김정숙 여사가 거기다가 이름을 김정숙으로 찍겠습니까? 그 보수 유튜버들이 평산마을 한번 가보십시오. 진을 치고 있어요. 돈을 송금을 못합니다. 딸에게. 그래도 준 거고. 그 인세 받았다는 2억 5천 이거 다 윤건영 다 들은 얘기 윤건영한테. 1억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책 운명에 대한 인세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럼 검찰이 지금 다 압수수색했고 수사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예. 이게 마치 이것도 퇴임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전 정권 탄압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국면 전환용으로 본인들 어려우니까 그 바꾸려고 하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모욕 주고 결국은 포토라인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첫 회의 됐는데 앞으로 강도 높게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설명이 있었는데 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검찰에서 했던 조사하면 다 지금 뭐 검찰 공격이라고 하고 예. 뭐 이거는 프레임이 아까 그 이거 팩트들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을 조금만 우리가 울산시장 뭐 개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다 그게 뭐 전 정권 탄압이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러면서 또 뭐 저희한테는 그러면 또 그런 말이 뭐 김건희 여사는 어떠느냐. 그러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른 이 당신들은 그럼 뭐 잘났느냐 이런 자꾸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또 저는 의미를 좀 두는 게 그 지금 원조 친명이라고 하잖아요. 김영진 의원이 예. 원조 친명을 왜 위원장으로 임명했을까? 지문이사가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함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사실 지난번에 그 공천 결과 그 과정에서 비명 행사할 때 이렇게 그 우리 임종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 좀 팽당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또 해묵은 감정도 좀 있고 솔직히 그다음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발언할 때 그 야유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 이 그 우리가 친문하고 이런 부분에서 친명하고 이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또 갈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표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단일대로 가야 한다. 이런 지금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원조 친명 김영일 위원장으로 세운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최영주 전 부대변인 오늘 이제 검찰이 이 공판 전 정인신문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당시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이 문다혜 씨의 전 남편 타이스타젯에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이 조사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불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참하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응해서 뭐 이것이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게 오히려 국민 여론에 더 낫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건 전형적인 망신주기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체도. 이거 청와대 행정관 조사하는 부분도 이것도 전형적인 망신주기입니다.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고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보수 패널들은 나와서 마치 이게 대단한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상직 당시 뭐 이스타 회장이랑 이재명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뭔가 무언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걸 확보한 것도 아니고 다들 조각조각 또 퍼즐을 맞춰서 이건 이랬을 것이다. 아까 한민수 의원도 얘기하셨잖아요. 뭐가 별장이에요. 30년대 AMB에 있는 30년대 숙박업인데 그걸 별장이라고 벌써 언론에 흘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여론 몰이를 하면서 망신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응할 이유도 없고 정치보복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당당하고 강하게 하겠다. 그게 뭔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한 얘기 알잖아요.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검찰이 검찰다우면은 거기 조사에 임하죠.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집단한테 수사에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최영주 전 부대변인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당시 대통령의 사위가 채용됐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저는 이상직 당시 그 중소기업 이사장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말도 되게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직무 관련성이 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공공기관 장을 하고 있나요? 한전의 김동철 의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하태경 의원은 뭐 보험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각각 다 보면은 직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죄송한데 뭐 다른 사안들과의 연결로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그 사안만 관련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 당시에 채용이 됐었다면 그걸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부적절하다고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일 뿐더러 이게 어떤 부정한 청탁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직 당시 뭐 이스타 항공에서의 판단이 보통 그러거든요. 기업들이요. 지금 정권의 어떤 실세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대관으로도 데려가 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가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회사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판단까지 안 돼.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권선동 의원이 말하는 캥거루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캥거루를 사는 저기 말하자면 부모들은 다 뇌물죄 적용 받는 겁니까?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짜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보고를 하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당시에 사위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회사에 취직했다라면 우리 사위가 어떻게 타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해서 우리 딸이 고급 주택에 살면서 타이에 가서 살게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갔던 전 사위 서모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검찰이 하는 조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생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강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로 괴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조사는 그러면 나와서 이게 공식 절차라는 거잖아요. 공판전 증인신문. 이게 사실 또 이 증인에게 유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는 본인의 말과는 좀 배치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한민석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제 논란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냈습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드러났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흔쾌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게 제대로 된 수심의 결정이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그 수사심의위의 최재형 목사죠. 그분이 본인이 청탁을 위해서 그 300만 원짜리 고가의 명품백을 줬다. 자기가 그 수사심의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수사심의 자체가 누가 와서 설명했습니까? 그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그다음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아니 이런 분들만 모아놓고 이 결정을 내리면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아십니까? 이걸 보고 100% 끝났다. 믿어달라고 하면은 이걸 흔쾌히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리 앞서서 우리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수사가 무슨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걸 100번 주장해도 바로 이어가지고 이런 이 주제를 다루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정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우리 국민적 당위성, 필요성만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검찰 수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예. 추석 전입니다. 12일 예. 본회의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올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추석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 명절 인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추석 영상 메시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뭐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꼭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 대통령과 그 어찌 보면 우리 여사께서 명절에 국민들께 인사하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를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뭐 의혹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네. 것을 명절 인사인 것이 명절 인사는 별개다. 그 자체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검찰 예. 수사심의위원회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처신은 좀 부적절할 수 있어도 이게 좀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하고는 좀 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소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기소유예.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죄를 이제 한번 기회를 주는 어찌 보면 어떤 한번 이렇게 봐주는 건 거죠. 이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그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처신이 부적절하고 이런 법들 다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을 좀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꼭 단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법적인 절차가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성주 전부대변인요. 좀 이거는 참 그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완전히 국민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평가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다. 그러니까 뭐 설에 명절 때 인사하는 거를 좋게 봐달라고요. 그러면 왜 새해에는 인사를 혼자 하셨어요, 대통령? 그때는 민망하셨나? 그러니까 좀 면접으로 털어주니까 이제 와서 좀 슬그머니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과도 하시든 말든 그거는 결정하실 사안이지만 사과조차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인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듯이 지위고여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평등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처신이고 그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김건희 여사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대통령만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어떻게 현명하게 만들었냐. 본인이 현명해서 유모행 장관한테 이거를 당장 돌려줘라. 그러나 유모행 장관이 깜빡한 사건으로 현명하게 처신했어요.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생중계 보듯이 그거를 결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 말은 멋있게 번지르게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배우자는 무죄입니다. 이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네. 조광재 대변인요. 이 사안은 법리적 사안과 정치적 도덕적 사안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것도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 봤더니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알선수재 이거 다 다시 검토해 보라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기소까지는 할 수 없다. 도덕적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사안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의 지배라는 큰 원칙이 있잖아요. 예. 법에 의한 지배 이거와 법의 지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법조인들이 얘기해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거 하나하나를 법리적 잣대로 대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도덕적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변질시키면은 그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정강재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이 최재형 목사는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데 이건 이제 뭐 불기소 여부가 아니라 기소할지 말지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가 이제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최재형 네.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형 목사도 그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했습니까? 예, 네, 시민심사위에서 통과돼서 뭐 그것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었고 검찰의 부정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런 면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권해드립니다. 최재형 목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으로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권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비공개 만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인데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이름까지 알려지긴 했죠. 예,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정성국 의원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추석 전에 만난다고 했던 한동훈 대표는 만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도 이 내용을 몰랐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께서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았고 뭐 우리가 또 그 장동혁 의원이나 뭐 네. 이런 분은 또 친한이라고 또 다 뭐 인정하기 때문에 딱 최고위원이라면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일단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또 친한이다고 확실히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두 분 다 연락을 못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최고위원은 둘째치고 한동훈 대표가 몰랐고 초대도 못 받았다면 대표 패싱인가요?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당직자들을 꼭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만나야만 된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뭐 언급하기 또 뭐 갈등설이니 뭐 이러면서 계속 이래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꼭 어떤 이렇게 국정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뭐 당직이나 최고위원 국회의원들 만날 때 한 대표를 꼭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데요. 이걸 여러 번 이랬으면 여러 번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한 번 이거 가지고 우리 친한계인 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친한계 우리 정성국 의원은 저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 번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진짜 이렇게 몇 분을 이름까지 다 나오니까요. 저기 친한계 최고위원들 빼고 특히 한동훈 대표 빼고 패싱이죠. 빼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뭐 평소 같으면 뭐 여러 차례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 내용에는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대표 당대표 되시고 지도부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대 정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뭐 중지안이라고 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만찬 연기해버리잖아요. 추석 이후로. 그리고 연찬회 때 매번 가시던 대통령 연찬회 가서 엎어건 날리고 막 그러신 분 아닙니까? 술 드시고. 근데 또 연찬회에 불참해버렸어요. 한동훈 대표 미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민주당 대변인이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대통령한테 좀 미안한데 좁쌀 정치 같아요. 좁쌀 정치.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랑 국정 운영합니까? 이미 야당 대표와 야당은 적으로 삼고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네. 2년 넘었고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검찰 후배가 당대표 됐는데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긴 했었어요. 하지만 됐으면 그 실체를 인정하고 아니 당원과 지지자들 60% 넘는 사람들이 지지한 당대표를 패싱해버리고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면 국민들이나 국민님 당원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는 절대 안 믿는다거나 네. 나는 불신한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도대체 누구랑 국정 운영할지. 협소한 정치를 할 때 주로 우리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좁쌀 정치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정광재 대변인. 제가 몇 가지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예. 지금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최고위원은 딱 한 명이에요. 인요한 최고위원 한 명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수도권 중진 의원이 4시경에 번개 성격으로 한번 만나자라고 했고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럼 오늘 오보군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오보군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라고 확인해 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그건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예. 뭐 진짜 사실과 위배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이 모양새는 이거예요. 친한 의원들 몇 명 모이는데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해프닝성으로 그러니까 번개성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조금 삐걱된다라는 것과 엇물리면서 언론과 정치를 가까이 보시는 분들이 이래서 이거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거 아니야라는 예. 해석을 내놓는 거지. 아하. 일부 사안들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뭐 내일이나 뭐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가운데 지금까지 참석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분은 인요한 의원 한 분뿐입니다. 인연 한 분이다. 성재 네. 문 대변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좀 철저하게 주변에 또 눈도 있으니까 의식을 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아예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도 몰랐으면 몰랐을 텐데 알려지면서 더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뭐 비공개가 알려졌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흘렸다는 것이고 흘렸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과의 비공개의 모임 자체를 알렸다는 자체는 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안 넣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쪽은 아니고 친윤 쪽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흘렸을 공산이 크죠. 뭐냐면 한동훈 대표 당신의 지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다. 권선동 의원이 연찬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권력은 대통령이 최고다.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그런 말투 고쳐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금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 대통령 앞에서 고개 들지 마라. 대통령이 우선이고 의정 갈등 부분의 해결도 한동훈 대표 당신이 이끄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해법과 지혜를 내는 것이다. 양보해라.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 비공개 회동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온 배경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뭐 누가 갔는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 인현 의원이 가든 김민전 의원이 가든 뭐 가듯이. 근데 잘 보세요. 정원재 대변인도 지금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거 갖고 지금 여당에서 뭐라 합니까? 방탄 동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만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주량 체크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의원이 갑자기 번개해서 술을 먹는 그런 분들이 그냥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왕따당한 일정이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지금 그 예.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좀 정확히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얼마만큼 당 내에서 입지가 확고하냐 이 부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야 의정까지 확대되는 이 협의체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자,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예. 여야 의정 지금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이 해소하기 위한 예. 협의체인데 예.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당히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중재할 수 있는 여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그 처음 요 중재안을 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 다시 한동훈 대표가 그 요 부분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 의정 이 협의체를 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화답을 해서 지금 조금 약간 문이 열리는 형태. 그래서 이제는 여야정에다가 의만 들어와 주면 의가 들어와 주면 이제 이거는 국민들께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금 핵심은 2025년도 정원이냐, 예. 2026년도냐. 의료계에서는 지금 2026년도까지 백자를 하고 2027년도를 가지고 논의하자 그러는데 예. 한동훈 대표 의견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2025년은 이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이제 지금 대혼란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야죠. 학부모 학생들도.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2025년만큼은 이제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정하고 2026년부터의 이제 우리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토론이 들어오면 대통령실도 고집하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5년을 전면 백지하고 새로 하기에는 이미 기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그 추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인정해버리고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거를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야당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님 보시기에는 2026년도부터의 협의라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주도권과 여지를 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어찌 보면 좀 꽉 막혀 있던 부분을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열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좀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좀 부담도 좀 덜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야당도 지금 이거는 국민을 보더라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진전이 가능할 것 같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팩트 체크를 먼저 하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이제 그 앞서 가지고 제1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지 대표연설에서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정부에다가 용산에다가 제안한 걸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먼저 제안했다는 말씀 드리고 여야 모두가 지금 국민들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해결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저는 1년에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대통령실이 물론 뭐 해보겠다고 했지만 나오는데 보면은 한동훈 대표께서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꽉 막혀 있고 왜냐하면 그 뒤에 뭐 과학적 데이터가 가지고 오지 않을 거면은 만날 이유가 없다 의사들한테 이런 식의 이제 정부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는 거 보면은 과연 진정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단체들 의사 다 빠져버리고 여야 의정에서 여야정만 만나면 무슨 입장이 뭘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 현실적인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지금 뭐 그 올해부터도 유예를 하자는 거 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은 테이블에 만나서 우리 당 입장은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하고 서로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 2월부터인가요? 지금 그 뒤로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오랜만에 정말 우리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도 좋다고 했고 정부도 좋다고 했다면은 의사들이 같이 해야죠. 거기 의사들이 빠져버리면 이 혼란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전 정부도 대통령실도 이 말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또다시 정말 더 최악으로 의료대란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진정성 있게 이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네.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원식 대변인은 어떻게 보는지 지금 쟁점이 지금 연도인데 뚜렷한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는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는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의사계 일부는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수장, 장차관 경질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와 입시생들 또 부모님들의 혼란, 이 거대한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2025년 입학 정원 증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 정 모두 대화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공을 사실 의사협회나 의사단체에 넘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25년은 어쩔 수 없다. 다만 2026년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논의하자는 건데 이게 고장난명이라고 우리 쪽에서 열심히 이 박수를 치려고 손을 내밀어도 네. 의사단체에서 이 화답해 주지 않으면 박수소리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부에서는 정부가 뭐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사단체도 이제 합성장에 나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언급은 어렵겠지만 하지 마시죠. 네. 네네.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26년은 협의 가능하다면 그 부분부터 협의하면 되는 건데 지나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도 양보해 가지 않으면서 2025년, 2026년 유예하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거 2027년부터 하자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2027년에 대선이 있는 해예요. 대선이 있는 해에 이거 다시 의대 정원 늘리자고 한다면 의사단체가 그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네. 성지전 부대변인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난항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교수협의회가 있고 의사협회가 있고 전공의가 있고 또 지역별 의사회가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논의를 많이 했으니까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의료계가 테이블로 나와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챙기는 것은 역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의사계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엄격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또 의료계입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판을 튕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우를 보고 있잖아요. 반면교사를 보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가 왜 의료개혁에서 지금 응급 의료 붕괴까지 왔냐면 이 개혁의 주체가 이 성과를 국민을 위한 성과가 아니라 본인 정부에서 반드시 끝내야겠다는 본인을 위한 성과로 잡으려고 주판을 튕기다 보니 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게면서 실패에 이른 거예요. 의료계도 이 즈음에서 늦었지만 여야 의정이라는 부분들의 어떤 함의를 이룬 상황이라면 25년에 대한 백지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25년 백지화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알아요. 의료계도. 어차피 26년, 27년에 대한 증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5년 백지화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추석 전에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측면에서는 존경받는 의료계로 남으려면 지금 당장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2026년도에 의대 정원을 가지고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한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야심작 법안인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른바 반명 움직임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라고 반대했습니까? 근데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막 김동연 경기지사 뭐 경제 네. 관료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이랄지 어떤 본인의 소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자체는 뭐죠 김 지사님의 판단이니까 뭐 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좀 더 살펴보시면 이거는 뭐 지금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에서는
무슨 현금 살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법을 보시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쭉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그건 그 지역에서 가령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입니다. 그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어떤 복지 정책으로 접근을 하면은 김 지사님처럼 뭐 두텁게 선별이냐 뭐 이렇게 표현할 보편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수 진작책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저 지역 우리 정의님도 그렇고 저도 지역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물건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 적은 금액이지만 25만 원 또 정부가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법안에다가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차등 누구는 좀 더 붙었게 줄 수 있는 거죠. 이 돈을 지역 화폐를 써서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제가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면 그 고깃집에 고기를 사면 고깃집에 계신 분은 또 옆에 가서 예. 신발도 사고 옷도 사는 겁니다. 지금의 내수 경기가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살리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자.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의 지원책이다 보면 됩니다. 정 의원님은 김동연 지사의 25만 원 지원금 이재명 대표와 딴 목소리를 낸 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김동연 지사도 이제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재명 대표 위치가 흔들릴 때 예. 나도 사실 우리 그때 좀 웃었지 않습니까? 삼김이라고 그때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이 웃었죠. 새로 등장한 뭐 삼김을 했습니까? 김동연, 김경수, 신삼김. 예, 그 다 웃었잖아요. 또 웃을 지금도 웃으시네요. 김부겸, 예. 김경수, 김동연. 지금 네. 아무도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제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묻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그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은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좀 뉴스가 되고 이름이 자꾸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있고 내가 또 바른 말 나름의 내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에게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요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현금 살포라는 말을 쓰면 좀 자극적이라면은 제가 이래 여쭤보고 싶어요. 이 13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3조가 너무나 큰 돈입니다. 이 13조나 되는 돈을 그냥 이렇게 선심성으로 드린다는 느낌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받는 분들 중에 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툼한 선별 지원을 하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준 부대변인도 네, 반론하세요. 관련한 말씀. 그럼 저도 반론합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전 부대변인 그걸 여쭤볼게요. 김동연 지사가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지난 7일 이제 네.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 출연했을 텐데 경제 TV죠. 네. 유튜브. 네. 8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들이 많이 김동연 지사 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방문으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도 세기를 박은 겁니까? 세기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근데 뭐냐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향후에 어떤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예. 세를 규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도가 이 당내에서 생기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지만 이거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지 이게 안 된다. 말하자면 현금 살포다라고 반박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들은 당내에서는 매우 뭐 중요한 어떤 소리로 들은 게 좋아요. 금투세하고 비슷한 겁니다. 금투세를 유예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당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들 저는 건강한 징표라고 보고요. 예. 김동연 지사 또 덧붙이면 본인도 좀 각을 세워야 메시지도 좀 주목을 받고 지금 존재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에 대립되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국민 재난 지원금도 동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 차별화를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하겠다라는 의도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정치만 해왔던 포퓰리스트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충언입니다.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예. 막대한 13조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의 얘기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에요. 이걸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포퓰리스트 이런 식으로 정치만 했다 그 팩트와 다른 모욕적인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성남 시민들과 경기 도민들이 그 훌륭한 행정을 보고 지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팩트를.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도 그렇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얘기 때문에 그건 아주 듣기 어색하다, 적절치 않다는 얘기고. 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선심성 정책이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니 이 짧게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 순방비, 대통령 부부 순방비 하는 건 예비비 얼마 편성한지 아시죠? 매년 역대 대통령 250, 60억대 쓰는데 577억 원을 썼습니다. 네. 왜 긴축재정 하자면서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려고 하면서 초부대 감사해가지고 세수 펑크를 지난해 56조 4천억, 올해 30조 원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차라리 25만 원 그거 안 된다면은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이 대안 좀 내십시오. 예. 지금까지 대안 냈습니까?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짧게 정성국 의원과 아주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어도. 예. 추석 이후에 이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은 며칠입니까? 그러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날짜는 안 잡혔다. 잡힌다. 24일 날 금투세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니오만 대십시오. 네. 폐지합니까 아닙니까? 토론을 해야죠. 토론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당내에서 유예하지 않은 의견도 나오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뭐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KBS 여의도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